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분을 모시고 지금 빌라 임대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지금 빌라 임대 시장 상당히 급박하게 위험하다. 제가 경고를 방송을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업을 진행하시고 다주택자이십니다. 다가구주택, 연립빌라를 여러 채 소유하신 임대사업자분이시고, 임대사업자가 처한 현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코 임대사업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까지 결국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임차인이시라 하더라도, 그리고 연립빌라 보유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 불러올 폭풍은 상당히 크고,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포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 오늘 방송에서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좀 많이 긴장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채팅으로 응원의 댓글 올려주시면은 많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 임대사업을 갖다 등록하신 거죠? 네. 다 등록했죠. 다 등록하셨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들어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지금 혹은 금수저... 아니요. 금수저 아니시고요. 절대 아니고요. 금수저는 아니시고. 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내가 주택을 첫 구매하게 된 계기라든가 임대사업자로 들어가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 다주택 8년 장기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고요. 새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새 아이. 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둥이 엄마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제가 신혼 때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때 전세가 폭등했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였던 것 같고. 맞아요. 2012년, 13년, 14년도에 미친 네. 전세가 폭등하면서 2013년도부터거든요. 2013년, 14년, 15년 동안 3년 동안 연달아서 너무 전세가가 폭등했어요. 그때 주택 가격은 좀 떨어지고. 예, 맞아요. 딱 그 시점입니다. 네. 13, 14, 15. 그래서 자가가 있었는데 자가에서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고 저희가 좀 큰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고 4년을 거주를 했어요. 하고 나중에 이제 집주인한테 만기 2달 전에 사모님 저희가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임대인분께서? 임대인분께서 답을 안 주시고 임차인이실 때. 제가 이제 네. 임차인이고 임대인분께서. 저희 집주인한테 제가 만기 2달 전에 사모님 보증금을 올릴 계획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답이 없으셨어요. 예. 따로 없으셨고 만기가 되기 한 2주 남겨놓고 저한테 보증금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1억을 올려야 된대요. 아파트 거주하셨나요? 아파트요. 근데 갑자기 1억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금리가 6%에서 7%대. 그럼 2014년도쯤이 네,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2014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농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예. 거주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자만 160에서 18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1억을 저희가 만약에 대출을 더 받게 되면 일단은 그 정도의 한도도 나오지 않았고 저희 수준상. 그래서 집주인한테 1억까지는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나가달라는 이야기도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줬다, 그렇게 집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1억 3천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세였어요. 그렇게 그때.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2014년, 15년 그때 미친 전세가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복리로 오르더라고요. 오르면 너무 이상한 게 복리로 올라요. 예. 한 번 폭등을 하면 너무 이상한 게 4억이 됐던 게 8억이 돼요. 한 번 오르면.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뭐 경제 지식이며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애 키우는 엄마가. 예, 그렇죠. 네, 뭐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잔금날이 한 5일인가를 남겨두고 그때는 나가줘야 된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죠. 그래서 진짜로 저는 이틀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저희 애기 아빠도 사업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2천에 40만 원짜리 월세, 그 반지하로 저희가 쫓겨나게 돼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반지하 네. 2천에 40만 원짜리 월세까지 밀려나. 네, 진짜 갑자기 3일 만에. 그래서 그때 정말 첫째 아이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 둘째가 100일 때예요. 둘째까지.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그렇게 임차인으로서 서러움도 경험해 보시고 무너져. 네,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표현에는 아이고 참. 진짜 무너졌죠.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었고. 예. 근데 뭐를 알겠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제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주인한테도 사정도 해봤는데 뭐 사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한테 저도 좀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내가 힘들면은 그 친절이라는 게 베풀어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임차인으로서 정말 서러운 경험을 갖다가 해보셨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당한 다주택자시란 말이에요. 네. 인생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던 인생 겁니까? 역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너무 소름이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갖고 싶은 욕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둘째 아이를 갖고 그 반지하로 내려갔을 때 거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 수도 자체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녹물도 너무 많이 나오고 벌레까지 나왔었으니까. 이사 간 집이. 네. 재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2000에 40에 그 반지하가. 네. 이사 간 집이 둘째가 100일일 때. 100일일 때.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겉핥기식으로만 저도 배워서 제 친구한테 막 하소연을 했더니, 아이가 상태가 이런데 굳이 이 집에 너가 거주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했냐. 근데 집주인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수도배관을 전체 다 들어서 그거를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내라. 근데 만기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임대인 입장이라서 솔직히 내가 얼마나 그 집주인에게 나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얼마나 권리 행사를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좀 집주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저희는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고 이제 아파트 그래도 그때 18평짜리로 저희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월세는 조금 더 드리고 2천에 60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내 집도 없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회사 생활에서 제가 적응을 너무 못했는데 모든 잘못은 다 저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도 회사의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이게 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급도 많고 이렇게 좋은 집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내 등 따뜻한 데에다가 누일 데가 없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너무 서러워서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예. 아니 16년, 18년도인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동네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20평대가 2억 2천. 전세가 2억 2천이었고 매가가 2억 6천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갭이 보이더라고요. 갭이, 네, 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야 아파트도 2천이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계산이 되더라고요. 물론 1층이고 예. 뭐 로열층이 아니어도 그럼 나 이거 사고 싶다. 나도 근데 이제 C자본을 모으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아르바이트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부리기가 어렵게 생겼대요. 뭐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라서 안 된다. 뭐 예, 그쵸.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제 활동을 너무 하고 네,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아니, 세상이 써주더라고요. 도움을 안 주네. 그래서 너무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파고 파다가 어찌됐든 간에 누구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소자본으로 임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 너무 괜찮다. 그거 너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니까 그거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소자본을 모았죠. 아주 작은 돈. 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빠듯한 살림에 소자본을 정말 쥐어짜듯이 모으셨겠네요. 그랬죠. 없는 거에 빚 갚아가면서 저희가 1년에만 빚이 불어나는 게 왜냐면 저희는 이제 월세 부담해야 되고 관리비 부담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애들 되고 키우는데도, 교육비도 나가야 예. 되고 전 교육비도 거의 못 썼어요. 네, 그냥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것도 없어서 제가 그 정도로 쫓겨났을 때는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쌀이 없어서 저희 시댁에서 저희는 얻어다가 먹었어요. 고추장, 야. 된장도.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드머니를 모으신 1,000만 원을 모았죠, 처음에. 1,000만 원을 모아서 빌라가 되게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눈에. 네, 너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저의 서러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진짜 청년들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빌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보다도 예. 그래도 이제 소자본으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와 뭐가 다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참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운영했을 때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나도 이렇게 많이 어려웠으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너무 서러움을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임대인이 된다면 정말 임차인들한테 좋은 임대인이 돼야겠다. 네, 그랬죠.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빌라를 하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오면서 가격도 나오지 않는 거. 지금도 12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진짜 사기당했어. 아니 진짜로 이 표현이 맞는 게 빌라 무주택자면은 뭐 임대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네. 공공임대 뭐 요즘 강남에도 공공임대가 있잖아요. 뭐 그런 임대도 들어가실 수 있고 청약 조건도 로또 청약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빌라를 하나를 가져버린 순간 1억짜리 2억짜리 빌라 하나 가져버린 순간 웬걸 전세 10억 사는 분보다 훨씬 더 국가에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진짜로. 지금 네. 예. 제가 제 물건들을 원래는 등록을 하지 않았었는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처음부터는 하진 않으셨겠죠. 네, 안 했죠. 그런데 안 김현미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네. 많이 장려를 하면서 장특공. 예.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죠. 예. 그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예, 맞아요. 해서. 처음에 시작은 비과세로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혜택과 너무 좋았어요. 1.1%였어요. 예. 임대사업자 매수 시에. 취득세. 네. 예.
그래서 저는 더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렴 오히려 주택을 갖다가 늘릴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취득세도 네, 임대사업자 너무 혜택도 장려를 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또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나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 그렇죠. 공급자로서 임대인으로서 정부의 그 정책에 부응하면서 나는 또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네.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공적 존재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네. 그리고 전세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저희가 금리가 2.3%대에서 제 기억에 높아도 3.8%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전세 대출이. 예. 그리고 임차인들이 솔직히 소자본이지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또 안심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90%에서 100% 예. 대출을 받고 들어왔었죠. 네, 근데 그 90% 그러니까 자기의 뭐 2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2천만 원만 있으면은 2억짜리 풀옵션이 되어 있는 집에 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내고 이자 내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제가 생각해도 임차인이 충분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청약 기다렸다가 나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임대 물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돼요. 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상당한 혜택을 줬고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고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1.1%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쁜 생각보다는 공적인 영역까지 생각하시면서 다주택자 처음 힘들게 1,000만 원 시드머니 모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재산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다주택자가 되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9억을 매수했던 거는 어차피 2년 후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한도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는 다른 혜택을 주는 대신 너희는 5%밖에 못 올린다 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큰 욕심을 갖다가 부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었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그렇죠. 제공해주는 자부심과 함께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갑자기 집값 급등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은 제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전 정부라고 표현해야죠.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들이 장려했던 임대사업자들을 갖다가 악마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그냥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부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임대사업자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갑자기 집값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다 임대사업자들에게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비겁했던 행위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아파트 임대사업자보다는요 연립빌라 임대사업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거든요. 이게 저는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이게 거래가 네. 저희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매수인이 많아야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작년 10월부터 언론에서 계속 그 빌라왕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제 좀 자유시장 경제로 가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터진 빌라왕 사태. 지금은 시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또 아예 문제가 있죠. 끊겼죠. 아예. 완전히 아예. 끊겼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갖다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아예 시장에서 멸종돼 버렸다. 뭐 거의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멸종해서 끝나면은 그래도 뭐 저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제가 교통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 빌라왕 사태가 불거진 작년 11, 12월 달 이후부터는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멸종 상태라고 해요.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 허그에서 반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허그의 그 구상금을 갖다 갚기 위해서는 또 신규 임차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과 그리고 또 정부에서 너무 이 빌라왕 사태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다 과도하게 잡아버린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고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오늘 온유님만이 아니라 온유님 말고도 뭐 대부분의 지금 연립빌라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일단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왔고 거의 10배 가까이 나왔어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임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소급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원래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종부세 혹시 얼마 납부하셨는지 여쭤봐도. 맨 처음에 1,0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예.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1억 2천이 나왔는데 합산 배제 신청하니까 8,400만 원으로 줄여주더라고요. 네. 물론 이 갭 투자를 하면서 물론 어떠한 곳에서는 좀 보증금 5%를 올릴 수 있는 데가 있고 예. 어떠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증금 5%를 못 올리는 곳이 있어요.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예. 장소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낮춰줘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오른다고 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 돈을 모아서 제가 그쪽을 좀 낮춰줘도 집을 뺄 수가 있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졌는데 종부세만 오른 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재산세. 연금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그러면 저는 이거를 유지하라는 건가요? 유지도 못하죠. 왜냐면 세금을 안 내면 바로 또 네 이거는 압류예요. 압류. 그렇죠. 압류가 네. 들어가죠. 근데 유지만이라도 해드려야 제가 임차인분을 지켜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저는 유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임차인분들의 재산이고 제가 그 어려운 거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 전세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희룡 장관은 또 공시가 대비해서 전세 가능 금액 비율을 갖다가 또 낮춰라 전세가를 낮춰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또 뭐냐면 전세 사기로 이게 자꾸 서두화되면서 작년 10월부터 계속 진짜 일주일에 5일을 빌라왕을 계속 이슈화시켰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보면서도 와 진짜 무섭다. 쟤네는 진짜 사기꾼이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잠재적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빼줘야지만 사기꾼이 아닌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인 게 지금 제가 자꾸 그 만기일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버린 임차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뉴스에서 그러더라. 돈 없다 그러고 만기일에 너도 나한테 보증금 반환 못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너도 범죄자잖아. 보증금 반환 못 해주는 거니까. 어쩌다가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1월 2일 날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허그가 지금 대위 변제가 된 금액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으면 그러면 보증료율을 낮춰라. 그래서 공시지가 곱하기 150%의 대출을 한도를 높여줬던 거를 갑자기 140%로 맞추고 대출이
기존에 90%까지 나오던 거를 세입자. 네, 세입자. 80%로 낮췄죠.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금리가 제가 임차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진짜 1도 없는 거에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같이 울기도 하고요. 왜냐면 50만 원 정도면은 돈을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소자본이라도 모을 수 있는 형편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50만 원이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버틸까요? 임차인들이요, 이 집에서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내모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내모는 거 아니에요. 경제와 어떠한 이 시장의 이 규정이나 규칙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 수가 있나요, 그걸? 정부 정책을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저희가 반환을 못 해주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저 대한민국 국민 맞죠? 일단 지금 상황을 갖다 설명드리자면은 임대인의 그 뭐 빌라왕 사태를 갖다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 대비 150%였던 걸 강제로 140%로 낮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임대가는 결정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 공시가 기준 몇 프로라는 것도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니즈가 많다면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시장의 니즈가 줄어든다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고요. 또 시장의 유동성, 기존의 임차인분들에 대해서도 대출 비율을 갖다가 90%를 인정해 주던 걸 갑자기 80%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임차인들 역시도 계속 거주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더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역시도 지금 갑자기 시장에 급격한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의 쇼크는 단연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들도 동시에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빌라왕 사태로 접근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빌라왕 사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는 지금 온유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이 온유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지금 온유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고요. 이러한 분들이 전세금을 갖다가 지금 전세 지금 빌라왕 사태로 이렇게 상황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대다수의 연립빌라 임대사업자분들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대규모 임대보증 사고 사태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요. 이걸 임차권이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받겠습니까? 자, 여기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지금 임차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치죠. 개인 파산 신청하시고 어떻게든 구제 신청하시고 살아남으셔야겠죠. 자, 그럼 남겨진 건 이게 임차인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네.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가격에 그거를 낙찰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예. 근데 돈이 있는 임차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빌라 돈이 없잖아요. 예. 청년들이고 신혼부부들이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사태로 어찌됐든 간에 소득 수준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진짜로 길로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분들? 신용도가 떨어지면 진짜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경매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분이 그 집을 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걸 누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저한테도 막 그래요. 미쳤냐고.
아파트를 사지 뭐하러 내가 이걸 낙찰을 받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정부 재밌는 게 정책-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정책이 그런데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데 전세가 3억 5천, 그럼 3억 5천에 떠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은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건 뭐냐? 보유 가치가 임차 가치보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유 가치가 임차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빌라왕 사태도 다시 짚어보면요. 실질적으로 보유 가치보다 임차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빌라왕 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왜 빌라에 대한 보유 가치가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임차인마저 미쳤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니 미쳤냐, 빌라를 왜 내가 떠가? 전세금이 그만큼 있는데 왜 안 떠갑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잡는 것은 빌라왕 사태의 사기라는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종부세를 갖다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8,400만 원까지 네, 좀 감액이 됐죠. 네. 그래도 8,400만 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임대인들이 무슨 수로 살아남습니까? 임대인이 봉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임대인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몰아넣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보시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승계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 문재인 정부를 전부 다 완전히 이 정책은 완전히 다 잘못된 거야. 덮으려는 거 아니라면은 지금 그래도 그 당시에 장려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은 종부세부터 폐지하셔야 돼요. 종부세부터 폐지가 되고 주택의 보유가치, 임차가치보다 보유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 빌라왕 사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빌라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무주택자와 연립빌라를 보유하신 분은 무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연립빌라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자, 이 사회가 지금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저희 다른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집을 이제 빼고 나가셔야지 되는 거죠. 왜냐면 네. 그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계속 집을 내놨지만 빌라왕 사태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냥 전세는 불안하대요. 빌라왕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는 부기등기를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것도 그걸 감지 보고. 의무에 그거 안 하면 벌금을 물은다면서요. 그 부기등기 안 정말 하면. 미치겠는 게 그게 완전 봉이에요. 주홍 글씨죠? 예, 주홍 글씨죠. 이게 도대체 제가 정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는 표기가 저도 읽어봤지만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읽어봤지만 임대사업이 임대사업자이고 5%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임차인들이 그걸 보고 빌라왕이라고 불안해서 못 들어오겠다라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임차인분이 이 집을 빼기 위해서 자기도 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예. 자기도 나가야 돼서 자기도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대출 공부를 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가르쳐주고 3번이나 집을 보고 계약하시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뭐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고 계약을 못 하시겠대요. 아, 임대사업자 물건이어서 못하겠다? 저 너무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모님 어떡해요. 나 어떡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아...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임차인분이 자기는 분양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을 반환을 해달라 그래서 저도 반환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사모님 내가 이 집 매입할게요. 나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매입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구청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말소가 안 된대요. 맞다. 임대사업자 8년 장기. 예, 8년 장기니까 중간 말소가 안 되고 팔면 과태료 3천만 원인가요? 네, 무단 매각. 그래서 제가 야 임차인이 내가 이거 보증금 올리지도 않았어. 얘가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거주했던 그 금액
그 금액에 얘가 매수하겠다는 나 그 금액에 내가 얘한테 매도를 하려 그래. 그러면 이것 좀 도와줘. 나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얘 분양받아서 들어가야 된대. 안 돼요. 과태료 3,000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구가 없다, 탈출구가 없다네요, 정말.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언론에서 뭐 빌라왕으로 누가 죽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예. 제가 그러면 너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이거는 과태료 3,000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3,000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이 있고 가입이 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조건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집에 따라 틀리고 임차인 조건에 틀리고 임대인 조건에 따라 다 틀린데 예. 어떻게 허그 기준에다가 다 맞춰야 되고 허그 기준에다가 그거를 다 나는 제가 봤을 때는 허그도 어찌됐든 간에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지난 전 정부의 그 정책들이 좀 졸속들이 너무 많았어요. 졸속들이 많았고 허그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허그도 상당히 좀 직원들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질 거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왜 갑자기 임대사업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일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분께 저도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를 굳이 여기를 나오게 된 이유가 국토부에서 사전조사라고 해서 그 저희 임차인들에게 문자를 돌렸더라고요. 어떤 문자를? 그 전세 사기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래서 저희 임차인분이 제가 이제 잠시만요. 멀쩡한 임대사업 그러니까 전체 그럼 거의 모든 임차인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자를 받았던 임차인으로서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나도 내가 혹시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게 사회적인 혼란을 갖다가 좀 감안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임차인들 전체에다가 그냥 전세 사기 관련돼 가지고 너 전세 사기 당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공포심을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저한테 국토부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사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사전 조사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범죄자는 잡아야 되고 사기꾼은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지 없이 일괄적으로 저는 저의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공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임차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사모님 나 전세 사기 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전세 사기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임대인을 갖다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정부가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안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니 임차인이 만약에 내가 만기일이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줬어요. 왜 지금 시장이 멈췄으니까. 그래서 나 너무 짜증나. 얘 다주택자래. 나 이거 신고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러면 저 범죄자 되는 거니까 저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요. 사실 지금 온유님이 가명이에요. 지금 실명 공개 못하고 제가 얼굴도 일부러 출연하신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가면을 갖다가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를 마침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지금 실명까지 노출돼가지고 언론에 좀 노출돼가지고 그게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어떤 그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전세 사기꾼과 제 이름을 같이 붙여놓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된 임차인들은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는 아니고 저의 내용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이름 저의 숫자가.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물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동일명의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러면 내 정보를 누가 그렇게 제공을 하였는가가 또 의문인 거죠. 어떻게 제 이름이 그렇게 제가 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참.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이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허위 사실 유포인데 우리 임대인 저기 뭐지 조사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네. 직접 그 조사하겠다고 했던 그 형사랑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직접 가서 조사를 받을 테니 우리 임차인들한테 불안 조장하지 마라. 그리고 연장하겠다고 했던 임차인들도 지금 연장 못하겠다 한다.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임차인들도 불안해가지고 연장을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기가 뭐 제가 무슨 사기를 쳤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형사한테 물어봤던 게 너네가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 전세 사기냐? 그러면은 어떤 게 전세 사기냐? 내가 나가서 내가 조사를 받을 테니 내가 그러면은 보증금을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올렸냐? 못 올리죠. 올릴 수 임대사업자인데. 그리고 빌라가 심하게 올릴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사가 했던 얘기가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조사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한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는 만기가 다가오는 집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임차인이 만약에 신고를 하든 아니면 뭐 신고를 하니까 이제 조사를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없는 혐의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말. 저도 어디서 제가 이걸 정말 이상하네요. 오늘 네. 지금 제가 방송을 전달해 드림에 있어서 정말 지금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하신 상황일 거예요. 정말 공익적인 측면 한 주택 임대 공급자로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임차인분들 집 청소부터 해가지고 거동이 힘드신 분의 배달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도와주시고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갖다 충분히 이행하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돼 보니까 전세 사기꾼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서 임차인들에게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관련돼서 신고해라 불안감 조성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마저 불안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온유님의 지금 피땀 흘려서 번 그 없는 살림에 1,000만 원 시드머니 만들어서 시작했던 이 임대 사업,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은 또한 경매로 해소가 어려울 테니 또 파산 신청까지도 고려를 해보실 수밖에 네. 없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임차인분들을 살려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제가 버릴까요, 그분들을. 저도 겪어봤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제가 지켜드릴 수 있겠죠. 경기는 또 흐름을 타고 가게 되어 있고, 전 진짜 지켜드리고 싶어요. 그 임차인분들한테, 저랑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들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정말 너무 그 임차인분들한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제가 죄인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개인 파산 이야기 지금 오늘 일부러 시나리오 질문지도 다 빼버렸어요. 질문지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좀 방송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 개인 파산 안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임대인분 지금 모시고, 저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러한 임대인분들을 갖다가 지금 전세 사기꾼으로 정부에서는, 경찰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든 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도리를, 최소한의 도리,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임대인 분들을 지금 경찰청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언론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없었다면은 신축 빌라 분양이나 됐겠습니까? 신축 빌라 지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신축 빌라가 늘어나지 않았다면요. 단독 다가구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택 공급이 없었다면 지금 연립 빌라 시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훨씬 더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분들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보실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들 연립빌라 구매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립빌라는 계속 신축이 만들어져요. 누구 덕분입니까? 그 공급 덕분에 지금 주택난이 그나마 많이 해결됐는데 이제 우리 소기 목적 달성했다. 너희들은 다 전부 다 사기꾼이어야 해. 이렇게 선량한 임대인분들도 계신 겁니다. 지금 일단 이제는 지금 방송이 1시간째가 되고 있어가지고 방송 마무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짧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실 수 있다면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보증보험 의무가입만 임대인 조건이 아닌 임차인은 그대로 두고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은 일단은 폐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필요한 사람이 가입하는 게 맞고, 그리고 보증료율을 그렇게 마음대로 허그에다가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지금 맡겨서 선의의 임대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재산을 지켜야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이 살아야 임대인도 살고 임대인이 잘 돼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협력 관계고 어찌됐든 간에 같이 상생해 가야 되는 구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악하다라고만 해서 자꾸 몰고 가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가 또 다시 잘 돌아가서 임차인들도 임대인들도 좀 안정된 생활을 또 다시 좀 잘 이끌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일단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에 정말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을 하시던 분도 아니셨고 지금 방송 오늘 첫 방송이십니다. 이렇게 뭐 촬영 장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신 거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셨던 거야.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폐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보증금 반환 사고랑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전세금 반환 대출을 임대인에게 만약에 해줬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임대인이든지 간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수 있는 루트가 충분히 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열려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빌라왕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자는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대출도 막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매도도 안 되고 이거를 뭐 어떻게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도라도 좀 하게 해줘야지 이걸. 매도도 임대사업자 3천만 원 벌금 내라고 그래. 뭐 매도도 못하게 만들어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그래 놓고서는 저희를 지금 전체 다 임대사업자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간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임대인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방송을 갖다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비상구가 없고 퇴로가 없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관련 담당자분도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정말 임대사업자들 처한 현실, 단순하게 지금 언론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도 언론들 보니까 부동산은 걱정해줘. 또한 빌라업자, 언론에서 그렇게 표기된 빌라 건축 사업자 걱정해줘. 임차인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임대 사업자분들은요.
지금 어쩌면은 재산상이라든지 마음적 고생 제일 심한 분들은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해 주신 그 임대인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하나예요. 퇴로가 없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오늘 방송 긴 시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야 할 수 있었던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좀 불안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신원 노출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저 사람 누구 아닐까 그러시더라도 지금 이런 때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해주시고 지금 정부 정책 당국자분들도 이 상황 정말 이렇게 지금 제가 경고를 할 때 단순하게 짚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빌라 시장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 부디 임대사업자분들에게 퇴로라도 만들어 주시길 좀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온유님 혹시 이 일 잘 해결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또 잘 해결됐어요 하면서 나중에는 투자기법까지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같이 좀 전수해 주시면 어떨까? 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늘 여러분들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처한 현실, 그리고 빠른 정보들 전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